다음에 넘어가고요. 충성심, 제가 지난번에 이혼 이야기하면서 충성심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충성심 그러면은 국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충성심을 발휘한다. 우리 실존의 질서는 부모가 아이를 돌봐주는 거지 아이가 부모를 돌봐주는 게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부모가 돈 벌어와서 밥해서 먹이고 학교도 보내지만 심리적으로는 이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엄마 참 가엾다. 우리 엄마 시집살이도 많이 했고 남편은 맨날 바깥으로 돌고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맨날 엄마를 위로하고 엄마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충성심 바로 밑에 부모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식이 거꾸로 심리적으로 뭐 자식은 돈이 없으니까 뭐 돈을 벌어다 주거나 그런 건 못하지만 우리 엄마 가엾다 그래서 돌봐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그걸 오랫동안 할 때 그것을 부모화된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엄마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으면 자식한테로 영향이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못난 자식은 다 아빠 탓이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못난 자식 아비타란 말이 있죠. 사랑을 많이 주면 이 사람은 든든하기 때문에 다른 신경 안 쓰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이 안 오면 엄마들은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부터 받으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근데 그거를 노골적으로 뭐 나는 비록 너의 엄마지만 네가 나 좀 봐줘라 이렇게는 안 해요. 대신에 교묘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리고 뭐 한탄하거나 신세 한탄하거나 내가 우리 친정에서도 사랑을 못 받아서 시집 오면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도 나를 무시하고 니네 아빠 봐라.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언제나 좀 제대로 살아볼까? 자식 앞에서 맨날 그렇게 한탄을 하면 이 아이들은 마음속에 빚을 갖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너무 가엾은 사람이다. 내가 돌봐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감정을 한번 말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불쌍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3자로 묘사하지 말고 엄마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말해보라. 좋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좋다 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슈드로 접근한다 그랬죠. 엄마를 좋아해야 된다라고 접근하지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굉장히 힘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의 질서로 부모가 자식을 보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충성심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 엄마다, 우리 아빠다라는 그 마음이 깊이 있는 거죠. 자식들을 보고 얘가 이제 자기 부모를 싫어하는 아이예요. 그래도 얘한테 그 사람의 부모를 욕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굉장히 분노해요. 왜? 자기가 모욕받은 것처럼 느끼죠. 그게 바로 충성심이죠. 내 엄마 아빠를 욕한 거는 내가 욕먹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판을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실 때 회전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회전문으로. 근데 회전문은 들어오면은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 속에 계속 갇혀 있어요. 우리 가족에서도 이런 어떤 계속 회전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뭐 안 보셔도 되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박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는 엄마가 무서워서 공부를 했대요. 자기는 엄마가 무서워서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하고 정반대로 이 엄마가 아빠는 무능한 아빠, 엄마는 사업가고 굉장히 무서운 여장부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딸이었는데 작년인지 차년인지는 모르겠고 엄마가 무서워서 공부를 했대요. 공부를 안 하면 완전히 어떻게 꼬집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자식을 낳으면 절대 우리 엄마 같이는 안 할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결혼해서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라도 했기에 내가 요 모양이라도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은 당연히 애를 꼬집거나 그러진 않지만 공부하라 똑같은 방식으로 얘한테 강압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회전판이에요. 자, 내가 자랄 때 그렇게 싫었고 죽기보다 싫었고 나는 크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고 지금은 그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동심을 다 잊어버리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각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방식으로 똑같이 해요. 저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놀란 게 우리 엄마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어떤 말을 잘하셨나 봤더니 뭐 이제 물론 그런 잔소리까지도 담더라고요. 뭐 따뜻이 입어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밥 잘 먹고 다녀라 이런 말 그것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는 다른 방식도 똑같이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의식적으로 이게 뭔가 세대를 넘어가서 이렇게 전수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의 머더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할머니의 방식이 어떤지가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외할머니 이렇게 여성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이. 이 회전판 개념이 재미있죠? 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어떤 회전판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이제 제일 쉬운 것은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 요새도 이렇게 야만적으로 때리는 사람이 있을까?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뭐 지식과 교양과 학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이 원가족 경험 이런 데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처자식을 막 때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 자식들은 어떻게 크냐면 나는 절대 우리 아빠 같이 안 될 거다 라고 결심을 하고 커요. 그런데 나중에 처자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방식에 의존해요. 그리고 자기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거죠.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은 그 방식을 쓸 확률이 10배 이상 높다 그럽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정폭력의 형태로 넘어갑니다. 신체적 폭력은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 성적 폭력은 성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이제 한다거나 혹은 뭐 차일드 어뷰스라든지 그런 것. 부적절한 그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하는 경우 그 우리나라에는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부 사이에서도 원하지 않으면 하면은 이게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 제가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뭐 다 걸려간다면서요. 예, 다 걸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떻든 성적 폭력이 있고요. 자, 경제적 폭력. 경제적 폭력은 뭘지 누가 설명해 보시겠어요? 경제적 폭력이 무엇일까? 이거 안 하면 돈 안 줘. 돈 안 줘. 네.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경우 그러니까 돈을 이제 조금 벌면 부부가 같이 이제 통장을 같이 하나로 이렇게 쉐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100만 원 벌고 이 사람은 300만 원 번다. 그러면 부부가 결혼해서 이거를 합쳐서 400만 원 가지고 이거는 저축하고 이건 쓰고 이렇게 한다. 그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거를 못 합치겠다. 이걸 못 합치겠다 그런 거는 정서적으로도 성적으로도 이 사람과 하나가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경제적인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기준이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아낀다 하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돈을 어떻게 쓰는가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걔와 우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근데 아빠들은 내가 너를 사랑은 하는데 시간은 없다. 그럼 아이들은 이게 느낌으로 오지를 않아요. 머리로
왜 아빠는 날 사랑한다 그러는데 나를 한 번도 나랑 놀아주질 않지? 그 막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몸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시간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써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고 이런 거죠. 질문이 있으세요? 아, 네. 예. 네, 어떤 표정을 했길래? 아니, 손을 이렇게 들으셔서. 그래서 제가 경제적 폭력은요, 이혼 사건 하면서 제가 많이 봐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지금 임시 실직을 해서 돈을 못 벌어온다. 그러면 할 수 없죠. 근데 돈을 벌어오는데, 예를 들어 생활비가 200만 원 필요한데, 한 150쯤 주는 거예요. 그것만. 이거 갖고 써라. 그 나머지는 이렇게 자기가 맘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애걸복걸 해야 또 뭐 한 10만 원 주고 이렇게. 이것이 경제적 폭력인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경제적 폭력을 써요. 그래서 이혼 때 이제 여성들이 꼭 참고 사는 것 같지만 다 기록해 놓고요. 심지어는 녹음도 해 놓고요. 두드려 맞으면 진단서도 떼놔요. 그러면 이게 다 분리해서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이 탁 날라와요. 그러니까는 요새는요 굉장히 무서워요. 이것이 비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서운 와이프예요, 아주. 그래서 진단서도 다 떼놓고 사진 다 찍어놓고 요새는 휴대폰이 좀 좋습니까? 몰래 녹음해놓고 그 어떤 요새는 카톡도 다 외도의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멀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은 다 외도로 의심받을 만한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고 그 다음에 가출, 유기, 방임. 남자분들 중에는 모르겠어요.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같이 살면.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가출을 해버리는 남성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가출을 해서 일정 기간이 되면 또 들어와요. 그러다가 또 가출을 해요. 이게 어떤 주기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렇게 가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예 그냥 보지 않는 경우, 방치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다 폭력이다라고 보는 거죠. 폭력이다. 정서적 폭력, 언어 폭력 제가 그때 다 했죠. 아이들에게 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뭐 너는 왜 이렇게 뭐 이상한 애냐 이런 것들 다 그거 폭력이에요. 폭력. 자, 이상적인 결혼은 무엇일까? 분화 수준이 높고 자율성을 가지며 정서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경우 이상적 결혼이다. 이상적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이상을 투사해서 그것에 맞추어 살도록 강요하지 않고 자녀를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부모. 그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부모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의외로 또 많아요. 이렇게 남자 여자 있으면 옛날 할머니들이 딸은 뭐하러 공부를 하느냐. 그 학교를 보내봤더니 딸이 훨씬 공부를 잘해요. 그 아들은 공부를 못하는데 얘는 상위 학교를 안 보내고 아들만 보내고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딸은 어떻게 돼요? 내가 오빠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는데 아버지가 나는 딸이라고 대학을 안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이 맺혀서 내 자식은 너는 박사하고 10개 국어하고 너는 뭐 어디 가서 뭐 국제적으로 내가 막 투사돼서 그거는 결국은 나의 한풀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사랑의 이름으로 자녀 사랑의 이름으로 왜곡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걔가 원하지 않는 거는 무조건 사랑이 아니에요. 걔가 원하지 않는 건. 자, 이상적 개인은 무엇일까?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자신의 생활에 책임을 지는 개인. 핵가족 및 확대가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내적 자유를 누리는 개인. 결국 제가 이제 그 전에 인터넷에 대해서 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현실에서 만족을 못하면 판타지로 가게 돼 있어요. 판타지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익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익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원가족 부모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더 싫으니까 우리 부모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판타지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판타지 자체는 병리적인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희망을 주는 판타지는 괜찮은데 비현실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근거가 없고 망상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병리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새 이제 고등학생들 보면 한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이 있냐면 공부에는 취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취미가 있냐면 판타지 소설. 판타지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고 아마 장르가 아예 발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J.R.R. 톨킨이라고 있죠. 그 보면은 판타지로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의 원초적인 어떤 아키타입으로 있는 그런 판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현실이 확장되는 것은 괜찮지만 나의 현실로부터의 도피로서의 판타지는 이제 병리적일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문제가족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가족 규칙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 연결망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문제라는 것은 항상 가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여된 역할이다. 즉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다.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참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의 외동 아들이 너무나 아빠 자수성가한 사람, 엄마는 뭐 선생님,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아들은 아빠같이 돼야 되거나 엄마같이 지식적이 돼야 되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판타지가 술이에요. 술. 술을 마시면 내가 굉장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술. 그래서 이제 알코올릭이 된 거예요. 알코올릭이. 그러면 이제 결혼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식도 있는데 이걸 고치고 싶잖아요.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고치고 싶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느 날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병원 입원해서라도 고치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 시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아들이 그 알코올릭이란 이유로 내 파워를 마음껏 아들한테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정상이 되면 이 사람은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걸 방해해요, 치료를. 설마 그럴까 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번 이렇게 굳어진 그런 시스템은 안 바뀌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놀랍도록.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간신히 마음을 잡아도 와이프가 이 사람을 내가 그래서 전적으로 돌봐주어서 내가 힘을 발휘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더 좀 구원자처럼 보인다든지 그런 역할이 깨질 때 이 사람이 오히려 우울증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체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고칠 것 같지만 안 고치려고 하는 힘도 못지않게 강하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우리 개인이 가족 속에서 태어나서 가족 속에서 죽는 이런 세팅 맥락인데 제가 낙원인가 사막인가 여관인가 아마 이게 전부 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이런 개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